네, 외교부 제일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글로벌 유튜브 채널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연구 중입니다. 뭐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뭐 어떻게 할지 방향과 그 목표를 연구 중에 그냥 있다고. 영어로 이것만 되면 되지 뭘. AI가 해줘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최 교수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네, 잘해보시기 예. 바라고요. 예.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테헤란에 있는 우리 교민 유학생 연결해서 들었어요.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요. 예. 자, 일단 이란이 먼저,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타냐후는 왜 이러는 겁니까? 목표가 뭐예요? 근데 이번에 그 타격 지점을 보면은 상당히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그렇다고. 우선 표면적으로는 핵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과 예. 화학연구소, 그다음에 핵과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핏 보면은 핵무장 직전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데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가 않고 정유 시설과 주유 시설까지도 이건 인프라거든요. 예. 인간 생활의 어떤 인프라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주유소에 막 줄이 지금 인산이 냅니다. 이런 어떤 그 일반 인프라까지 공격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권 수뇌부까지 겨냥을 하는 예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한 공습이 아니고, 또 이란의 어떤 반격 능력까지 고려한 어떤 미사일 발사대 파괴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의 어떤 숨통을 다 조여붙이고 거의 무력화로 가겠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반격 능력 자체까지도 저해하는 이게 이란 영토 내에서 드론에 의한 또 군사 작전이 병행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작년 4월하고 10월에 있었던 공습 어떤 차원이 다른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전쟁입니다. 예,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왜 지금이냐라는 질문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실 물과 기름보다 더 안 좋은 관계이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외신에 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네. 뭐 이 공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있었을 오만에서 있었을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도 취소가 되었고요. 결국은 군사적으로는 IAEA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뭐 보도에 따라서는 100kg,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장에 비해서 수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고농축 우라늄을 많이 적재해서 이란이 드디어 핵을 완성할 수 있는 임계점에 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상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던 군사적 측면인데 네. 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때렸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공습은 미국과 이란과 6번째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단행됐는데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 시 자신의 입지는 지금 축소되고 이란의 입지가 강화된다. 그리고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협상 태도에 늘 이 경고를 날린 게 네탄야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냐면 이란의 모든 핵시설 중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핵시설은 놔두자. 사실 이게 NPT의 협약 사항이기도 해요. 네. 모든 나라가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이란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한 성과를 중요시하는 트럼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안 되고 미국도 혼란스럽고 하니까 이란과 뭔가 좀
협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예. 요걸 좀 소위 사전에 차단해야겠다라고 해서 근데 군사적으로 이렇게 때린 것 그럼 같고요. 그 분석에 따르면 진짜로 트럼프 미국은 때리는 걸 몰랐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설이에요. 방관설, 암묵설. 몰랐다는 아니네. 그러니까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측에서 몇 시간 전에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 우리 협상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봐, 니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 가져다 줄 거야라고 했으면 연기될 수 있었는데. 아니 지금 협상 중인데 어디다 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간 게 그 네타냐후하고 트럼프 정상 간의 통화가 6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분명히 저기 핵 협상에 대한 어떤 전망을 물었을 것 같고 트럼프가 이튿날 언론에 비관적이라 그랬어요. 핵 협상이. 예, 지금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다. 이렇게 한 데 이어서 그 12일 날 이스라엘 공습 직전에 이스라엘이 공격할지 모르겠다. 이 발언도 트럼프한테서 나왔거든요. 그래. 예.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과 이란 합의를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미국 대통령의 네. 엄중한 말씀이긴 하나 늘 항상 사후적으로 정당하게 자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를 변호하려는 말씀들이 많아서 네. 어쨌든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군사적인 측면 또 한편으로 외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네타냐후가 국내적으로 늘 곤궁에 처해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 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연립정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연립정부의 큰 축이 우리의 개념으로 치면 매우 극우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마스, 팔레스타인을 존재적으로 거부하는.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자 지구도 어렵고 혹은 국제사회에서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 심지어 병원이나 학교 같은 걸 여전히 때리고 식량 이동하는 유엔 차량까지 공격하는 모습에 네타냐후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많고 그리고 전시체제 유지하기에는 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즉 외부의 적을 더 강화해서 그 적을 때리는 것 아니냐 이건데 어쨌든 지금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테헤란을 공격할 때 200여 대의 전투기 또 그리고 드론 공격, 폭탄 테러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두 가지 축을 때린 것 같아요. 하나는 군 지도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있는 국방부 합참의장, 그다음에 IRGC 그 혁명수비대 일종의 참수작전이었다고 그리고 봐야죠. 참수작전 같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몇 층인지 모릅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드론이 가서 거기만 탁 타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정보망 물론 깔려 있었겠지만 모사드 쪽에서 그러니까 큰 맘 먹고 했지만 제대로 하고 싶었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수년에 걸쳐 준비된 작전입니다. 예, 사실은 그 막강한 정보력을 앞세워 가지고 타격 지점 또 목표를 선정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죠. 영토 내에 이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진입해 있었고 어허. 무엇보다도 이런 작전을 하기 위한 외부 환경 조성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헤즈볼라를 타격하기 위해 레바논을 대규모로 공습을 한 게 작년 10월부터 있었고 또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을 또 공습했는데 이때 미국이 또 나서 가지고 다 잠재웠고 그다음에 뭐 지하드를 또 이제 뭐 이렇게 박멸을 한다 그러면서 요르단강 서안 또 팔레스타인 뭐 가자지구 모든 걸 다 손을 봤거든요. 쉽게 하면 이란의 수적을 미리 잘라버렸다. 이게 이제 저항의 축이라 그랬는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 세력들 이런 데를 거의 다 지금 손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래 공습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을 때 이란이 반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어떤 그 지하드 조직들 이런 어떤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부담이 원래는 가중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거의 저항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어허. 예, 이거는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주변 세력을 싹 정리하고 마지막에 어떤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을 때리는 과정까지 1년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수년간 꽤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는 그림자 전쟁을 해왔던 것이 이번에 하나의 트리거가 장렬하면서 이것이 표면 위로 올라서는 이런 구조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왜 지금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때를 노려서 오래전부터 준비된 전쟁, 또 구조적으로 이어져 온 전쟁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이란의 모처럼 진행되어 왔던 외교적 협상판을 소위 깽판을 놓은 건 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판을 뒤집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고려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하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었고 결국은 그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선제적 공격, 그 예방 공격이라고 하는 그 군사적 옵션을 제약한다고 믿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명시적으로 미국이 계속 반대를 하니 선제적으로 때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 이란과 협상을 우선시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옵션을 제약하고 있다. 이게 좀 불만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좀 모양새가 이스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중동을 순방했는데 이스라엘만 꼭 안 갔거든요. 오. 사우디, UAE, 카타르까지 갔는데 이스라엘은 안 갔어요. 결국 이스라엘 불만은 이란의 핵무장은 외교적으로 막을 수 없다. 선제 공격으로 때려야 된다. 근데 너는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 트럼프는 협상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냥 선제 공격을 해버리고 미국을 완전히 여기다 빠져버리게 한 것이니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도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여기에 갇혀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는 게 그게 2년 전에 하마스의 전략이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중동 평화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뭐 사우디나 다른 어떤 그 중동 국가들하고 수교할 조짐을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저기 팔레스타인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마스가 재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기습한 배경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뭐 미국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되면은 이거 또 이스라엘이 잊혀지는 거 아니냐. 전략적 수세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도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위신의 전쟁이자 전략적인 우세를 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어떤 군사 행동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세세한 여러 가지 뭐 예측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바야흐로 세계가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여기저기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던 어떤 규칙과 규범이 약화되면서 이제는 힘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새로운 어떤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전쟁의 시대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면전으로 가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느냐,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미국이 참전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의 어떤 그 좀 극단적 시나리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엄연히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구축함을 보내가지고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미국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간접적으로는 참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란도 다른 옵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장기화된 분쟁의 어떤 위험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이다. 당장 어느 정도 고강도 전면 전쟁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이제 분쟁의 일상화가 되는 이런 위험들은 충분히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그 얘기했으니까 전 지금 그 충돌 양상까지 일단 좀 군사적 측면에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많이 알려진 이란은 드론 강국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샤헤드. 그러니까 요번에도 뭐 드론은 뭐 엄청 뛰었다는 보도도 있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란이 워낙 봉쇄를 오래 당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군사 무기나 이런 것도 노후화돼 있고 낙후돼 있다.
반격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또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무력 충돌 양상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번에 이란이 그 발사한 게 한 200여 발의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드론을 추가로 발사해 가지고 그 항구 도시 하이파 또 중부의 텔아비브 이런 도시들을 타격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개발해 온 어떤 야심작이라고 있는 고체 연료 중거리 미사일이 빠졌습니다. 이란에. 예. 요거는 미리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가서 발사대를 제압한 미사일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간 게 액체 연료, 기존의 어떤 조금 재래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미사일들 위주로 발사가 됐고, 그다음에 드론 문제인데 그 이란의 샤헤드 137이라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그 러시아한테 굉장히 큰 전략적 이점을 줬거든요. 러시아에 수출을 했었나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타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하고는 요 전장이 좀 양상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국경이 접해져 있고 그렇죠. 인접하는 근접 전투가 많았던 데 반해서 이번에 그 이란이 그 날려보내는 미사일이나 드론은 수백 킬로를 비행을 해서 가는 거고. 여러 나라 거쳐가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중해나 홍해 일대에 그 서방의 요격 자산들이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이집트라든가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정보 제공을 지금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같은 드론이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하고 여기는 좀 효용성이 다르게 평가돼야 되거든요. 드론에 유리하게 그런 그러다 위력이 그 정도는 보니까 아니다. 많이 격추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론의 생존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자폭 드론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거리적인 요인 이런 부분에다가 그 요격할 수 있는 방공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정도의 전략 효과를 군사적 효과를 달성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쉽게 하면 그런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맞짱뜨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란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진짜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자산이 이란에 있긴 하나 그거는 전면전 확전.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상대로 저항하거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면 이란 대 전 세계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좀 최후의 옵션인 것 같고요. 저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잽을 날리는 양세로 형태로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 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는 이란의 군부가 보았기 때문에 이란의 강경파의 목소리는 상당히 세요. 여기서 강경파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이란 의회 혁명수비대 그리고 혁명수비대 있고요. 협상파라고 하면 이란의 외교부가 좀 담당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좀 저하된 협상파의 입지보다는 그 강경파의 입지대로 어쨌든 이란의 국민들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행동에 따라 이란은 자기의 제한된 군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하고 미국일 거예요. 네. 미국이 과연 자신의 협상 파트너였던 이란의 외교부와 협상파들을 어떻게 그들의 입지를 고양시킬 것인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자고 있는 사이에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푸틴이 여기서 중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뭐 노프라블럼 열려 있다라고 했었으니 이란과 가까운 푸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정말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소위 주이시 네트워크인데 러시아계 소위 슬라빅 그 주이시가 이스라엘도 많이 살고 있고 러시아에도 많이 살고 있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재에도 동참 안 예, 했고. 제재도 동참 안 하고요. 미국의 가장 맹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를 하루 이틀 혹은 길게는 한 주 정도는 봐야 되겠으나 보도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때리면 이란도 때릴 것이다. 그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요. 쉽게 하면 핑퐁 게임이 장기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지금 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도를 보지만 결국은 테헤란이나 이스라엘에서 보여지는 그림들이 너무 그래픽하고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잔인해서 좀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있는 양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저것도 그럼 도대체 트럼프의 스탠스는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근데 이번에 아주 그 무책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취약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애시당초 집권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48시간인가 뭐 다 끝내버리겠다. 근데 지금 더 악화됐거든요. 하여간 뻥은 저기 오히려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작전적인 수준에서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전략적 수준으로 핵무기만 안 썼을 뿐이지.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봐야 카슈미르에서도 충돌 발생하고. 야, 그다음에 뭐 가자 지구를 뭐 휴양지로 만든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금방 돈으로 평화를 살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제가 보기엔 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일기 트럼프 때 자기가 집권했을 땐 세계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는데 전부 다 모든 전쟁은 바이든 때 일어났다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2기 트럼프가 돼가지고 그러네요. 그걸 수습하겠다고 하더니 전혀 그런 양상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우선 뻥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을 과시하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자꾸 어떤 분쟁 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면서 해결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더라는 거죠. 국제 분쟁만 나왔나요? 지금 미국 국내 분쟁도 엄청나더만 보니까. 거의 내전 상황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몇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시위했었던 거죠, 미국에서? 주말 사이 2,000개. 원래 1,500개라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다가 그게 구호가 노 킹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이거잖아. 그래 거기도 손바닥에 왕자 써서 나왔는지 우리하고 똑같은 논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진짜 닮았어. 보면 이상하게 비슷해. 아주 파면당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생을 한 듯한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 아이고. 이게 주말 시위가 열리기 전에 트럼프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미 엄포를 놨었고. 실제로 군이 투입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감정의 내전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물리적인 충돌을 어떻게 폭력을 막을 것이냐 이 문제가 남은 거죠. 저러다가 이제 유혈 진압 들어가고 이러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잠깐 토픽에서 어긋나는 거지만 저도 주말에 유심히 봤어요. 미국에서 시위 양상을요.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분명히 반 트럼프예요. 근데 조금 앵글을 좀 다르게 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단순한 반 트럼프 행사 그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만 가지고 했었다면 이 정도로 전국에 2,000여 개의 집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트럼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권위주의적이거나 독재적인 모습이 정말 미국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반마가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미국에 보내서 우리의 그 헌법 재판관들을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탄핵이나 이런 것들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거 제가 볼 때 그냥 비현실적이고 저희가 문영배 그 재판관을 인터뷰를 할게.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유튜브에 띄워. 의원님이 번역을 해서 글로벌 유튜브에 띄워줘. 그러니까 저작권 허락해줄게. 콜? 그래 그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상업적으로 제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저번에 4월에 그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을 때도 저는 미국 캐나다 시민사회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를 보면서 우리는 못 해내는데 한국은 해내는구나. 그렇지. 이제 민주주의는 저 나라에서 배우자. 예, 이런 정서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이게 지금 그 G7 정상이 열리잖아요. 네. 의제 변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7은 의장국이 세팅한 아젠다대로 갑니다. 캐나다죠. 캐나다가 이번에 한 것은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AI, 그다음에 주요 공급망 플러스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이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지정학 문제 우크라이나가 들어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중동 문제니까 이번에 프랑스의 영국의 그리고 EU의 전체적인 입장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소위 중동 분쟁이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적 지원도 우크라이나 쪽에 가는기보다는 이스라엘 쪽에 갈 확률이 많고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사도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로 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또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이 참가하는 지도자들 소위 뒤통수에는 이거 빨리 끝내거나 이거 어떡하지라는 전전긍긍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속칭 이제 요즘 이것만으로 짜쳐 죽겠는데 여기다가 지금 청구서가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겠지. 근데 정무적으로 영국도 발표를 하고 프랑스도 등등도 발표했지만 특히 독일도 마찬가지죠. 자기네 옛날 관계 때문이라도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영국, 불란서, 독일 그리고 EU는 예전에 이란하고 핵 합의까지 이루었던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 밉상 이스라엘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라. 네, 사실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이게 이란 인접의 시리아라든가 이라크의 내정에까지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이 국제 질서를 통제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제가 이 기반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분쟁에 대해 가지고 세계가 컨트롤하고 이걸 조정하거나 진정시킬 수 있는 기제가 사라져가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 이제 반이란으로 돌아섰다 그러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그 내에서 어떤 그 친이란 무장 세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이번에 성명이 나온데도 이라크에 친이란 민병대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성명을 내면은 이라크 내에도 미군이 상당히 주둔하거든요. 이런 어떤 시설들이 위협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테헤란에서는 벌써 미국 대사관이 피신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전쟁 전에 이미 외교관들이 대피를 시작하고 가족도 철수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은 이 국제 질서가 관리하기가 이제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어디서 뭔 테러가 일어날 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 초에는 중동의 위기는 유럽에서의 어떤 테러의 빈발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런던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의존돼 있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국제 정세라는 것이. 그런데 한쪽이 골마 터지면 어디 그 문제로 끝나지가 않고 이젠 공급망의 문제로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국제 협력의 문제를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지평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 했으니까 요 질문까지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G7 정상회의 끝나고 며칠 뒤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어요. 자,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 참석을 하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정부 내에서 좀 격론이 오간다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자, 전문가적 시각으로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볼 때 참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굳이 나토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우선 가고 안 가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신생 정부라서 외교안보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걸 주요한 위협으로 거론하는 이런 회의에 가서 어떤 정치적 부담을 질 필요가 있겠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된 걸 뭐 알리고 각국 정상하고
조속히 정상외교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마침 외교안보팀 인선이 대통령실이 완료가 됐습니다. 1, 2, 3시장 예. 임명됐죠. 그 부분은 아마 최정건 교수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그 최 교수는 면면에 어떻게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제가 뭐라고요. 뭐 근데 뭐긴요 전직 차관이시죠. 만약에 대통령님 가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요? 저는 다자 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매우 권장하고 장려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나토 회의가 아니라 다른 회의라 할지라도 지금 국내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남들도 이해할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도 제가 불만인 것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대통령을 떠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느꼈는데 현장에서 일할 때 다자회의의 전문가들은요. 소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국제사회에 가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야라는 입장이에요. 결국 나토에 이번에 그게 주요 외교관들의 나토에 사고방식이에요. 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혹은 주요 정상들에게 그 이상한 시그널이 갈 거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가자고 주장하는 쪽은 주로 외교부 라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외교 뭐 국방부 이런 예, 데로 저는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평시라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G7 갔다 오면 결국은 취임 첫 달 동안 소위 밖으로만 이렇게 도는 모습, 그렇죠. 그러면 내치가 안 되는 모습, 저는 그게 안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 표도 안 나요. 안 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기 어쨌든 G7은 표가 나요. 확실히 나고요. 근데 나토는요 유럽 중심이고 거기 가서 한 15분 정도 대통령이 그 파트너 국가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표 안 나요. 아, 표 안 나요? 저는 이거 가지고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가심은 할 수 없지만 떠미는 듯이 마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열불이 확 그렇게 나요. 마무리하고 시간이 좀 다 됐지만 그래도 짧게 이건 좀 짚어봅시다. 대북 확성기 중지했어요. 네. 잘한 거죠. 그죠? 이거 뭐 평하고 말 거 없겠죠. 네. 근데 잘한 겁니다. 추가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9.19 합의를 정상화하는데 목표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중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서북 해역에서 군사훈련 문제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백령도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했고 백령도에 아파치 헬기를 그 위협 비행을 했는데도 북한이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럼 괜히 우리가 긴장만 높여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통제를 가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상 회복을 하면 사실상 9.19 합의가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라. 이재명 대통령께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목소리 키우면서 막 비판하던데. 아니 그럴 때 난 조선일보 태도에 보면 나 이상한 게 그걸 갖다가 전략적 실수라 그러면서 전부 미국 전문가를 인터뷰를 했어요. 9명을 등원시켰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육군 예비역 대장이 이럽니다. 뭐 CSIS나 뭐 이런 어떤 랜드 연구소 같은데 누가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입장은 쑥 빼고 미국 사람들을 왕창 등장시켰는데 그 미국 분들은 접경 지역에 200만의 주민이 산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략적 카드를 우리가 포기했다는 쪽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단 중지하고 확성기 중단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거 아니다. 북한 정권이 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조선일보 안 보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 거 보고 화를 내세요. 저도 뭐 동의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고요. 뭐 중요한 것은 소위 우리 정부 내에 지난 3년 동안 북한과 9.19 군사합의 협상했다는 이유로 좌천됐거나 아니면
그동안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일단 그분들을 소위 자기 자리, 자기의 전문성을 최대한 10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대북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호. 그러니까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 그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대북 시그널이 될 거고 지금 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 좋은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다. 정부 내에. 지금 통일부라고 하지만 북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통일부 직원이 대다수고 그러겠지. 그리고 국방부를 할지라도 북한과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다시 복원시켜서 하면 저는 그것만으로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제 안보실 1, 2, 3상 인사 났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평가는 제가 사석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또 이렇게 피해가? 피해가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주체가 누구냐 또 인사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민주주의가 회복됐을 때 국민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분명히 200만 접경 지역 주민들과 한반도 전체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거. 맞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맞아요.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명확한 평화 배당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 배당금은 국민의 권리예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여태까지 잠식하고 침식해 온 겁니다.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상화한다는 차원이라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왜 미국의 CSIS 예비역 그러니까요. 대장이 할 얘기입니까? 제일 이게. 많이 소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9.19 군사합의나 평화 프로세스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대남 소원 방송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이 국회까지 와서 무릎 꿇고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걸 알기는 할까요? 아니, 몰라요. 그런 건 모르죠. 알고 조선일보에 싶지도 안 않고. 나오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네.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북한이 바로 방송 중지를 했다는 것은 그렇지, 그렇지.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소모적인 갈등을 해왔는가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서로 안 하면은 오물풍선도 이제 안 날라올 거예요. 사실은 계엄 이후에 거의 안 날라왔어요. 그때부터 대북전단이 중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물풍선 안 오고 그렇게 되니까 원점 타격할 일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그때 그렇지. 극소수의 인사들이 전쟁을 결심할 뻔했어요. 그렇지. 대통령과 장관만 결심하면 전쟁이 되는 판이더라고 이놈의 판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국방의 어떤 기본 본질을 망각하고 어떤 그 자기 본연에서 일탈했던 어떤 그 순간들이었거든요. 이걸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걸 아까 정상화하죠. 조금 전에 의원님 그 얘기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너무 쉽게 터진다. 너무 쉽다. 근데 그 우리가 예외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러니까 것이죠. 그게 자그마한 거에서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